도쿄에서 날아온 긴급 팩스 한 장이 일본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케이오 대학 사토 켄지 교수의 논문 제목,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힘, 일본은 소프트웨어에서 졌다. 40년간 일본식 질서를 연구해온 석학이 대체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제시한 데이터였습니다. 8.3배. 서울 시민들이 도쿄 시민들보다 8배 이상 서로를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CCTV 1개월치를 분석한 결과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우월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 그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단 20분 만에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목격한 걸까요? NHK가 긴급 특집을 편성하고 일본 열도를 뒤흔든 그 72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올해 62살이 되었고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도시사회학이에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시민들의 행동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왔죠. 벌써 40년째 이 분야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대중교통과 사회 질서 비교 연구였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3년짜리 프로젝트로 승인해줬고 연구비도 넉넉하게 나왔죠. 비교 대상 도시는 도쿄, 서울, 타이베이 세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 결과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도쿄가 가장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죠. 도쿄 지하철은 1927년에 개통됐습니다. 거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지하철을 타고 자랐어요. 복잡한 노선도,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시설까지 모든 것이 일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동료 교수들과 회의를 여러 번 가졌어요.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사토 선생, 한국은 경제 발전은 빨랐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우리만 못하지 않나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새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도쿄의 복잡한 노선도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역사와 전통을 따라올 수 있는 도시가 있을까? 물론 서울도 빠르게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1974년에 지하철이 개통됐으니 이제 50년 정도 됐죠. 최근에는 국제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시설은 새 것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행동 수준은 다를 거라고요.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질서 의식이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죠.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고 줄을 잘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4월 중순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2주간 현장 조사를 하기로 계획했어요.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가설을 적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시설은 현대적이지만 시민의식 수준에서는 도쿨로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던 거죠. 4월 22일 오후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에서도 계속 연구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관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청결도, 정시성, 안전성, 시민들의 질서 의식 같은 항목들이었죠. 2시간 반 정도 비행한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시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 속은 다를 거야.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가 인상적이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났고 천장 조명도 밝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자동화 게이트가 쭉 늘어서 있었거든요. 안내판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화 게이트 앞에 섰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 카메라가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는 보통 2분에서 3분은 걸리거든요. 줄도 길게 서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9초였어요.
제 뒤에 서 있던 다른 승객들도 비슷하게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을 때 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색상별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검은색 캐리어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파란색, 빨간색 순서로요. 도쿄에서는 짐들이 뒤죽박죽 섞여 나오는데 말이죠. 이건 누가 일일이 정리한 걸까요? 제 캐리어를 찾아 들고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천장이 정말 높았어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구조가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도 좋지만 이곳은 뭔가 더 밝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때 안내 로봇 하나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로봇은 영어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려면 지하 1층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로봇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로봇이 즉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은 50m 직진 후 왼쪽에 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로봇이 일본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하다니요.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도 안내 로봇이 있긴 한데 일본어와 영어만 가능하거든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5성급 호텔 화장실 수준이었습니다. 자동 비데, 자동 센서 수도꼭지, 심지어 화장실 칸마다 청소 상태를 표시하는 전광판까지 있었어요. 거울도 김이 서리지 않는 특수 거울이었고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이 맞나? 제 집 화장실보다 깨끗한데.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한 병 사려고 했거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점원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어떻게 제가 일본인인 걸 아셨어요? 점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의 여권 케이스에 일본 국기가 보여서요. 저희는 주요 60개국 언어로 인사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공항 편의점 직원이 60개국 언어 교육을 받다니요. 공항철도 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정말 명확했어요. 화살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은 비워두고요.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요. 도쿄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을 올려다 봤어요. 다음 열차 오후 2시 48분 도착 예정.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5분. 3분 후네요. 저는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켰습니다. 정말 정확히 3분 후에 도착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쿄에서는 전철이 자주 늦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본이고 때로는 20분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2시 48분이 되자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철도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타이머를 멈췄습니다. 오차는 정확히 0초였어요. 1초도 빠르지 않고 1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정확한 걸까요? 열차 문이 열렸을 때 내부를 보고 또 놀랐습니다. 좌석은 편안해 보였고 통로도 넓었어요.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도쿄 전철들은 가끔 묘한 냄새가 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하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무취였어요. 오히려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푹신함에 놀랐습니다. 도쿄 전철 좌석보다 훨씬 편안했거든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공항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역까지 43분 소요 예정이며 정시 도착률 99.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99.8%요? 도쿄는 정시 도착률이 70%도 안 되는데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도쿄 전철도 부드럽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외곽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차들이 모두 완벽하게 차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신호등에서도 모든 차량이 정확히 정지선에 멈춰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가끔 삐져나온 차들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동료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30분쯤 지났을 때 속도계 앱을 켰어요. 시속 110k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데도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도쿄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고속 구간에서 꽤 시끄러운 편인데 말이죠. 정확히 43분 후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시 타이머를 확인했어요. 오차 0초. 43분 정확히였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역사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닥도 반짝반짝 윤이 났고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의 질서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데도 모두가 우측 통행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하철 환승통로로 향했습니다. 호텔이 시청역 근처라서 1호선을 타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 계획이 바뀌었어요. 2호선을 먼저 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노선이니까 관찰하기 좋을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지났고 점심시간 전이라 적당히 사람이 있는 시간대였어요. 관찰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죠. 저는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승강장 전체가 유리벽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어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고 승강장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대부분 개방형인데 여기는 모든 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분 후 도착. 저는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할 참이었거든요.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모두가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탑승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저는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내부가 정말 깨끗했어요. 좌석도 편안해 보였고 손잡이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삼성역에서 한 젊은 여성이 탑승했습니다. 임신부였어요.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죠.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긴장했어요. 10년 전 제 아내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쿄 지하철을 탔어요. 퇴근 시간이라 열차는 10,000원이었죠. 아내는 입구 근처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불룩한 배는 명백히 보였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아내는 계속 서 있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한 젊은 남성에게 부탁했습니다. 실례지만 제 아내가 임신 중이거든요. 그 남성은 이어폰을 빼고 아내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본 사회에서 이런 부탁은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으로 여겨지거든요. 결국 아내는 집까지 40분을 서서 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울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한국 임신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노약자석 근처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도쿄였다면 그대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을 준비를 했어요. 한국도 일본과 동일, 자리 양보 없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이 고개를 들더니 임신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죠.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고 임신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앉았어요. 전체 과정이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장면을 노트에 적었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착한 학생 한 명을 본 것뿐이라고요. 다음 역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가 탑승하려 했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고 유모차는 꽤 컸습니다. 문턱과 열차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혼자서는 올리기 어려워 보였죠. 저는 또 긴장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생생했거든요. 3년 전 일이었어요. 제 아들 유타가 3살 때였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끌고 도쿄 지하철을 탔어요. 계단밖에 없는 역이었습니다. 유모차와 아이를 함께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죠. 제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5명에게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죠. 결국 역무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제야 계단을 오를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엄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역무원을 찾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즉시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유모차 한쪽을 들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다른 쪽을 들었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유모차를 열차 안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젊은 엄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두 남성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낯선 남성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준 거였죠. 시선을 교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3번째 장면을 목격한 건 시청역 가기 전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백인 부부가 노선도를 보며 헤매고 있었어요.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때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물으셨지만 관광객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죠. 노선도를 가리키며 환승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관광객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할머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번역 앱을 켰고 영어로 설명이 나왔죠. 관광객들은 크게 고마워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번역 앱까지 사용해가며 낯선 외국인을 돕다니요. 도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같은 나이인데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도 어려워하시거든요. 20분 사이에 3가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10대 학생의 자리 양보, 중년 남성들의 유모차 도움, 70대 할머니의 길 안내.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패턴일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더 많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서울 지하철에는 도쿄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더 관찰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해서 연구협력팀 김민수 과장을 만났어요. 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폐쇄회로 영상 분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김 과장은 흔쾌히 동의해 주었죠. 연구 목적이 명확하고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일주일 뒤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직접 관찰을 계속했어요. 매일 다른 노선을 탔고 다른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일과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 그리고 저녁 시간대까지 골고루 경험했죠. 관찰 노트는 빠르게 두꺼워졌어요. 매일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졌거든요. 셋째 날 오전 8시 출근 시간대에 9호선을 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도쿄 아침 지하철만큼 혼잡했죠.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타는데 여기서는 질서 정연하게 탑승하더라고요. 승강장 바닥에 탑승 위치 표시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선을 따라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완전히 기다린 후에 탑승했어요. 바쁜 아침인데도 말이죠. 도쿄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노약 좌석이 여러 개 비어 있었거든요. 분명 사람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요.
10분쯤 지나서 70대 할아버지가 탑승하셨어요. 즉시 30대로 보이는 직장인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기차를 타봤어요. KTX라고 하는 고속철도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였죠. 티켓을 끊고 승강장으로 갔는데 전광판에 출발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전 9시 정각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타이머를 켰어요. 정말 정시에 출발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쿄에서 신칸센을 탈 때는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지연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정각이 되자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타이머 확인 결과 0초였어요. 정확했습니다. 기차 안은 정말 쾌적했어요. 좌석 간격이 넓었고 각 좌석마다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도 잡혔고 속도도 빨랐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속도계 앱으로 확인해보니 시속 304km가 나왔습니다. 도쿄 신칸센은 최고 시속 285km인데 이게 더 빠르네요. 놀라운 건 이렇게 빠른데도 진동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컵을 테이블 위에 놓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시속 300km가 넘는데 물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쿄 신칸센은 시속 200km만 돼도 물이 흔들리는데 말이죠. 정확히 50분 후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정 시간과 0초 차이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고속철도의 정시성과 승차감은 일본 신칸센을 능가한다. 이건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평생 일본 신칸센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닷새째 되던 날은 명동과 강남 같은 번화가를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명동 거리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쇼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빨간불인데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도쿄였다면 사람들이 그냥 건넜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말이죠.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길을 건넜어요. 서로 밀치지도 않고 양보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나이 든 분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요. 강남역 근처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봤어요. 지하 상가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휠체어를 탄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단밖에 없어서 혼자서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도쿄였다면 영무원을 불러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20대 젊은이 2명이 즉시 다가갔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 앞을, 다른 한 명은 뒤를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은 연신 고맙다고 하셨고 두 젊은이는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가버렸어요. 일주일간의 관찰을 정리하면서 저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를 자주 돕고 있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짐 많은 사람, 도와주기, 길 잃은 사람에게 안내하기,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말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눈빛과 손짓만으로 충분했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필요한 사람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없이도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자료가 준비됐다고요. 저는 즉시 그곳을 방문했어요. 김 과장이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2호선, 4호선, 7호선의 한 달치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정보는 모두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행동 패턴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간이 연구실을 차렸습니다. 노트북 2대를 놓고 영상을 돌려가며 분석했어요. 하루 평균 8시간씩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분류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 자리 양보, 둘째 물리적 도움, 셋째 길 안내, 넷째 물건 주워주기, 다섯째 기타 친절한 행동. 5가지 범주였죠. 시간대별로도 나눴어요. 출근 시간 오전 7시부터 9시, 일과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퇴근 시간 오후 5시부터 8시, 저녁 시간 오후 8시 이후로요. 연령대도 추정해서 기록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에서 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눴어요.
물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외모로 대략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영상을 분석했어요. 정말 집중해서 봤습니다. 결과를 엑셀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한 달간 관찰된 자발적 도움 행위는 총 1847건이었어요. 하루 평균 약 62건이었죠. 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약 4건입니다. 1시간에 4번씩 누군가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였어요. 비교를 위해 제가 예전에 도쿄에서 수집했던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2년 전 도쿄 교통국의 협조로 받았던 자료였죠.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도쿄는 시간당 0.48건이었어요. 1시간에 0.5건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울이 도쿄보다 8.3배 높았어요. 8배 이상 차이가 났죠.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계산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정말로 8.3배였습니다. 연령대별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은 30대에서 40대였어요. 전체의 38%였죠. 그 다음이 20대로 29%, 50대 이상이 21%, 10대가 12%였습니다. 10대의 비율이 낮은 건 당연했어요. 지하철 이용 자체가 적으니까요. 하지만 비율로 보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오히려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10대 학생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남을 돕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이 의외로 가장 높았습니다. 바쁜 시간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남을 도왔어요. 퇴근 시간도 비슷했죠. 일과 시간대가 가장 낮았지만 그래도 도쿄의 평균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바쁠 때도 여유로울 때도 항상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 양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의 42%였어요. 그 다음이 물리적 도움으로 31%, 길 안내가 15%, 물건 주워주기가 8%, 기타가 4%였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가장 흔한 도움 행위였던 거죠. 저는 데이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압도적인 격차였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넘어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8.3배라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시스템 때문일까요? 교육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줄 뿐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직접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죠. 대부분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28세 직장인 박지현 씨였어요. 그녀는 제가 관찰하던 중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분이었죠. 저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자리를 양보하셨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녀는 되묻듯 말했어요. 임신부가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제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저도 나중에 임신하면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 줄 거고요.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부도 자리를 양보받기 어렵다고요. 그녀는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임신부는 계속 서 있어야 하나요? 너무 불편하겠어요. 저라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인터뷰는 42세 회사원 이성민 씨였습니다. 그는 제가 목격했던 유모차를 들어준 남성 중 한 명이었어요. 왜 도와주셨냐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가 아이 둘 키웠거든요. 유모차 끌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계단이나 문턱이 있으면 정말 난감하죠. 그때 누군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보면 돕게 돼요. 당해본 사람이니까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실 도와준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별일 아니잖아요. 5초면 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까 안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19세 대학생 김민준 군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학생이었어요.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엄마 아빠도 그랬고 학교 선생님도 그랬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안 그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그래요.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일어나죠. 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네 번째 인터뷰 대상은 72세 할머니 최순자 씨였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셨던 분이었어요. 할머니께 왜 모르는 외국인을 도와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전쟁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세요? 서로 도우면서요. 이웃집에서 밥 한 공기 나눠주고 옷 물려입고 아이들 함께 돌봐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였죠. 할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때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 도우면서 살아라.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마라. 그게 사람 사는 거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려워 보이면 돕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도 옛날에 외국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한국 문화의 뿌리였구나. 다섯 번째는 55세 자영업자 정태수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본인도 15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쳤고 6개월간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하철 계단에서 매번 누군가 들어줬죠. 식당 들어갈 때도 버스 탈 때도 항상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불편해 보이는 사람 보면 꼭 도와줘요. 제가 받은 도움을 갚는 거죠. 직접 도와준 사람들한테 갚을 순 없지만 다른 사람 도우면서 갚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회 아닙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생각했죠. 도와주고 도움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이나 규정 때문이 아니었죠. 문화였어요. 세대를 거쳐 전해진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잃지 않았어요.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게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걸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웠고요. 그래서 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의 이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충분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통계 자료, 인터뷰 내용, 관찰 노트까지 모든 게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의 사회적 연대 수준은 도쿄를 압도한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논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지하철 안의 사회적 자본, 서울과 도쿄의 비교 연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론을 쓰면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40년 학자 생활에서 이렇게 명확한 결과는 처음이었거든요.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자발적 도움 행위 빈도 비교, 연령대별 분포, 시간대별 분석. 모든 지표에서 서울이 도쿄를 앞섰어요. 8.3배라는 숫자는 통계적으로 극도로 유의했죠. 인터뷰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직접 인용구를 넣고 주요 주제를 분류했어요. 당연함의 문화, 세대 간 전승, 공동체 기억, 자발적 참여. 4가지 키워드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면서 저는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게 맞을까요? 일본 학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동료들은 믿어줄까요? 더 큰 문제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믿어왔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이끌었고 전쟁 후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라. 그 자부심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지 7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일본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연대라는 선진국의 핵심 가치에서요. 며칠 동안 논문 결론 부분을 쓰지 못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죠. 한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해. 학자로서 정직하게 발표해야지. 진실을 왜곡하면 안 돼. 다른 목소리는 반박했어요. 너무 섣부른 결론 아닐까? 2주 관찰로 충분할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학문적 신중함이 아니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었죠. 일본이 최고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 에미코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 고민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10년 전 내가 지하철에서 임신한 몸으로 서 있었던 거 기억해? 아무도 자리 안 양보해줬잖아. 그리고 서울에서는 10대 학생이 자리 양보하는 걸 봤다며. 그게 답이잖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지.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야. 아내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학자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거지 자국을 미화하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다시 논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론을 썼습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썼죠. 서울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사회적 연대에서도 도쿄보다 우수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한 문단을 더 추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배려가 함께해야 진정한 선진 사회다. 논문을 완성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40년 학자 생활에서 가장 정직한 논문을 쓴 것 같았어요. 자존심은 조금 상했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은 지켰죠. 논문을 일본 사회학회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6주 뒤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학회 발표였죠. 논문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 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은 이렇게 썼죠. 용기 있고 중요한 연구다. 일본 사회가 반드시 읽어야 할 논문이다. 논문이 게재되기 전 일본 사회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9월 중순 도쿄에서 열리는 대회였어요. 2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 학자들 앞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말해야 했거든요. 동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은 꽉 찼습니다. 제 연구 주제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났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8.3배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을 때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의심하는 표정들이 보였죠. 저는 분석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직접 관찰, 심층 인터뷰까지 모든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인터뷰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전쟁 후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는 증언. 자막과 함께 보여주자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첫 질문은 예상대로 방법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주 관찰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가? 저는 대답했죠. 폐쇄회로는 한 달치를 분석했고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했다고. 두 번째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 중년 교수가 물었어요. 한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나요? 이건 암묵적으로 편향을 의심하는 질문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연구비는 전액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받았다고. 세 번째 질문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젊은 여성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당신의 연구에 감사합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임신했을 때 자리를 못 얻어서 힘들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질문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적 제안이 있나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법이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문화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죠. 공익광고, 교육과정, 지역사회 캠페인.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문화가 바뀝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학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용기 있는 연구였네.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할 때야. 다음 날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 신문이 제 연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수의 고백, 한국 지하철이 도쿄보다 낫다. 기사는 일면에 실렸어요.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자국을 폄하한다고. 너무 과장됐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공감했어요. 댓글들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도움받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죠. NHK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구 내용을 설명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죠.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말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한국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발전의 시작이죠. 방송 후 제 이메일은 폭주했습니다.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죠. 당신 말이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 타시는데 도쿄 지하철에서 항상 고생하세요. 바뀌어야 해요. 저는 직접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쿄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펴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가갔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유모차 든 사람을 도와줬어요. 길 헤매는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줬죠. 놀랍게도 대부분 고마워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자리를 양보하면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유모차를 들어주면 다른 사람도 함께 들었죠. 마치 서울에서 봤던 장면들이 도쿄에서 재현되는 것 같았어요. 3개월 뒤 저는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쿄 지하철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요. 질문은 간단했어요. 최근 지하철에서 타인을 돕거나 도움받은 경험이 있나요?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40%가 예라고 답했어요. 제 첫 조사 때는 15%였거든요. 물론 아직 서울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문화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1년 뒤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였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죠. 1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국내 총생산이 아니에요. 빌딩 높이도 지하철 속도도 아니죠. 진정한 선진국은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나라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회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면서도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죠. 경제는 발전했지만 사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지금 저는 도쿄에서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로 돕기 운동이죠.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어요. 언젠가 도쿄도 서울처럼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세계로 나가라. 다른 나라에서 배워라.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을 버려라. 겸손하게 배울 때 진정한 발전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일본 교수가 서울에서 발견한 진짜 선진국의 모습, 공감이 되셨나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제 논문이 발표된 후 일본 사회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쿄 교통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죠.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회의실에서 만난 도쿄 교통국 관계자들은 진지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토 교수님,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캠페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도쿄교통국과 함께 배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어요. 작은 배려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임신부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사람들은 포스터를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하철역에 나가서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어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였죠. 시민들에게 작은 팜플렛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옆 사람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20살 대학생 유키가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지하철에서 주변을 살펴요. 3개월 후 도쿄교통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리 양보 사례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요. 유모차 도움 사례도 28% 늘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도쿄 지하철이 변하고 있다. 한국에서 배운 배려 문화. 기사에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 고맙다고 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강의실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직접 가서 봐. 그게 가장 확실한 배움이야. 그해 여름 저는 게이오 대학 학생들과 함께 서울로 연수를 갔습니다. 20명의 학생이 함께했어요. 2박 3일 동안 서울 지하철을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 느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놀라워했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네요. 정말 다르네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학생들은 열심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남학생이 말했어요. 저희가 배울 게 정말 많네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그 학생들이 이제 일본 사회를 바꾸는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돌아가서 각자의 동아리와 학교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한국 경험 나누기 세미나를 열었고 배려 문화 확산 운동을 펼쳤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일본 전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오사카, 교토, 삿포로, 후쿠오카까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데이터를 보면 수긍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한 오사카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도 임신했을 때 지하철에서 고생했어요. 아무도 자리를 안 양보해줬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도쿄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왔어요. 한국사회학회에서 초청해 주셨거든요. 주제는 동아시아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한국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서울대학교 김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토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우리 문화를 다시 보게 됐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배웠어요. 학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이었어요. 2년 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 노선이죠. 오후 3시쯤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한 임신부가 탑승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역시나 고등학생 한 명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큰 짐을 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죠. 그때 40대 아저씨가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관광객은 고마워하며 지도를 보여줬어요. 아저씨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는 같은 역에서 내려서 환승하는 길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메일들을 확인했어요. 도쿄 교통국에서 보낸 최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올해자리 양보 사례가 2년 전 대비 78% 증가했다고요. 도움 행위 전체로는 65%가 늘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8.3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증거였죠. 또 다른 이메일은 제자 유키에게서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어요. 교수님, 저 이번에 도쿄시청에서 배려 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한국 사례를 많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깨끗한 거리. 하지만 제가 사랑하게 된 건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 약자를 돕는 그 마음, 낯선 이에게도 친절한 그 마음. 그게 한국을 진짜 선진국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중요하고 기술 수준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라를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경제성장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신이 더 강해졌죠. 어려웠던 시절 서로 도우며 살았던 그 기억이 DNA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쳤어요. 남을 도우며 살라고.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매일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그 공간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작은 배려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배려들이 모여서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 순위로 결정되지 않는다. 빌딩의 높이나 기술의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진정한 선진국은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낯선 이에게도 친절한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미 이루고 있었다. 일본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실천하면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입니다. 도쿄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언제나 서울에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을 싸면서 서울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줘서.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줘서.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교수가 서울에서 발견한 건 단순히 깨끗한 지하철이나 정확한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죠.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배려들이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아주세요.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왔어요. 한국사회학회에서 초청해 주셨거든요. 주제는 동아시아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한국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서울대학교 김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토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우리 문화를 다시 보게 됐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배웠어요. 학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이었어요. 2년 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 노선이죠. 오후 3시쯤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한 임신부가 탑승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역시나 고등학생 한 명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큰 짐을 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죠. 그때 40대 아저씨가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관광객은 고마워하며 지도를 보여줬어요. 아저씨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는 같은 역에서 내려서 환승하는 길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메일들을 확인했어요. 도쿄 교통국에서 보낸 최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올해자리 양보 사례가 2년 전 대비 78% 증가했다고요. 도움 행위 전체로는 65%가 늘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8.3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증거였죠. 또 다른 이메일은 제자 유키에게서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어요. 교수님, 저 이번에 도쿄시청에서 배려 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한국 사례를 많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깨끗한 거리. 하지만 제가 사랑하게 된 건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 약자를 돕는 그 마음, 낯선 이에게도 친절한 그 마음. 그게 한국을 진짜 선진국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중요하고 기술 수준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라를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경제성장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신이 더 강해졌죠. 어려웠던 시절 서로 도우며 살았던 그 기억이 DNA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쳤어요. 남을 도우며 살라고.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매일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그 공간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작은 배려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배려들이 모여서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 순위로 결정되지 않는다. 빌딩의 높이나 기술의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진정한 선진국은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낯선 이에게도 친절한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미 이루고 있었다. 일본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실천하면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입니다. 도쿄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언제나 서울에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을 싸면서 서울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줘서.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줘서.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교수가 서울에서 발견한 건 단순히 깨끗한 지하철이나 정확한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죠.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배려들이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아주세요.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